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6페이지부터죠. 네, 경제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참으로 중요한 수업이거든요. 오늘 수업은 반드시 복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복습, 재복습. 오늘 프린트를 하나 드렸는데 이 프린트를 드린 이유가요. 오늘 수업은 이 수업 시간에 이론을 알아들으시긴 어려우실 것 같진 않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되게 안 풀리는 파트예요. 오늘 파트가. 거의 제가 한 4월 달까지는 최소한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인데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동영상을 아무리 못해도 내가 한 번 이상은 다시 봐야 돼요. 오늘 할 게 수요 공급이란 파트인데 보통 이 파트는 동영상을 대여섯 번씩은 보시거든요. 하여튼 그래야겠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게 저번 주랑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 이러실 거예요. 사기인데? 근데 다음 주엔 다시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저번 주에 한 거나 다음 주에 할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따로. 1월 달에 또 들으시면 되는데요.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 아주 위험이 있는 파트예요. 오늘 수업하면서 제가 프린트 중간중간에 자, 몇 번 풀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랑 자료랑 같이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6페이지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저번 주에 잠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배운 거죠, 저번 주에는.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 토지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런 것 좀 다뤘고요. 오늘은 얘를 배우시려고 합니다, 사람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아주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치는데, 그래서 오늘 파트를 경제론이라고 불러요. 5문제에 나옵니다, 시험에. 최소 5개고, 이제 이것저것 영향을 미치죠, 다른 파트에. 사람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2명이 있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요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공급자. 그래서 공식 명칭은 경제론인데 가칭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처음에는 수요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얘기를 바로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급이 따로 거래하진 않고 이들이 만나거든요. 이들이 만나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둘이 협상이 돼야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실 게 균형이라는 파트. 그러니까 수요자 배우고 공급자 배우고 얘네 둘이 같이 배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할 건데 실제로 이 측정을 할 때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이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계산도 하고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보면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요이론, 공급이론, 그리고 균형이론, 마지막으로 탄력성. 얘가 아주 오묘해요. 내용이. 이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처음에 보시면은 수요이론부터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수요의 개념 및 수요이론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 6페이지, 7페이지 내용에 워낙 시험에 나올 게 많아요, 내년에. 그래서 초반부터 아주 바짝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요 이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수요니까 수요의 개념 얘기 나오겠죠?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욕구. 이 구매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 표 안에 보시면 제가 1번에 쭉 써놨거든요, 수요의 개념을. 잘 보시면 이 욕구 자체가 영어로 표현이 된 게 있습니다. 물건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deman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요 표기할 때는 D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용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D, 얘가 수요다. 그리고 이 욕구를 측정한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량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 수준이 주어졌을 때 내가 몇 개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수량? 이 수요량이라고 하죠. 그럼 수요나 수요량의 개념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이 앞에다 부동산을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세로축으로 회색 표에 보시면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3개 정도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논할 때 첫 번째로 사전적 이런 표현을 하나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효수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효수요 별표.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효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의 수요는 유량이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자, 유량. 얘도 똑같이 별표 주시고. 그럼 내가 부동산의 수요 정리하면서 유효수요라는 단어와 유량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적은 되게 쉬워요, 말이. 아파트의 수요가 100채 있다고 합시다. 100채. 그럼 이 100채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100개를 이미 샀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100개를 살 예정이다. 의도된 수량.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구매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진 의도된 사전적 수량?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유효수요 개념인데, 수요라는 게 워낙에 구매욕이다 보니까 누구나 물건을 사려는 마음은 있겠죠, 기본적으로. 특히나 부동산은 더욱 그러합니다. 집을 사길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기본 베이스고, 문제는 의사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매력이 겸비된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 수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문용어로 구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대한민국 국민 4천만, 5천만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5천만이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건데, 뭐 제 얘기를 다시 살짝 하자면 전 집을 살 의사가 정말 만빵입니다. 만빵. 100채 사고 싶어요. 100채. 근데 아직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준비 중.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중인데 그러면 저는 유효 수요일까요? 아닐까요? 유효 수요자다. 단체로 아니다니까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물어보고 되게 마음이 상하는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인정할게요. 아닌데요. 아닌데 그러면 저는 주택 수요자가 아닙니까? 수요자긴 한데 너는 돈이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날 뭐라고 할까? 저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유량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책에. 거기다 쓰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수요자. 잠재적 수요자라고 합니다. 잠재적 수요라고 쓰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의사 플러스 능력이 X입니다. 이게 능력이 X. 의사 플러스 능력 X. 그러나 괄호 열고 준비 중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예비 수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말이 이해가 되죠? 예비 수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모으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곧바로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부동산의 수요를 논할 때는 원칙은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실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잠재적 수요도 인정된다. 네,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유량. 이 유량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표 안에서 유량에서는 기간 두 글자만 딱 체크해놔 보세요. 이게 워낙 중요해서 말이죠. 밑에 제가 빼놨습니다. 따로.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16번이죠. 여기서 유량 저량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6번은 테마에다가 그대로 별표 치세요. 내년도에 거의 얘도 90% 이상 나옵니다. 처음에. 그 아래쪽 16번 내려오시면 유량이라는 단어와 저량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별표.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뭐냐면 측정값의 구분.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할 건데 이 측정값을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분석을 하려면 되게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요량, 공급량 외에도 뭐 생산량, 거래량, 재고량, 인구, 소득 이런 데이터들. 그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때 첫 번째 양을 유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저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량, 저량은 한문이죠, 둘 다. 유자가 무슨 유자죠, 이게? 흐를 유자죠.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건 흐름의 양이라는 뜻이죠, 원래. 물로 따지자면 강물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흐름의 양을 유량이라고 하고, 이 저자는 머무를 저자입니다, 이게.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 할 때 이 저자를 쓰죠. 한 놈은 흘러가는 거고, 한 놈은 고여 있는 양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얘는 참으로 특이한 게, 이게 영어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영어 단어를 조금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유량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flow라는 단어가 있죠. 이 flow라는 뜻은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흐를 유자를 그대로 영어로 바꾼 거죠. 그리고 저량은 영어로 스탁이라는 단어인데 스탁은 원래 재고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량을 flow라고 하고 저량을 스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여기에요. 이 시험에 낼 때 말이죠. 영어가 나온다고 했죠. 영어가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플로우. 왜 이렇게 내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요. 바로 문제 보실 건데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량을 스탁이라고 하지도 않고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남 부끄럽게. 스톡 이렇게. 정말 의미 없죠. 그렇죠? 안녕 그러면 헬로우라고 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플로우랑 스탁이라는 영어 단어는 반드시 유량, 저량의 의미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몸통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우리 유량. 유량의 핵심 키워드가 제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값이 유량이다 그러면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례 제가 적어놓은 게 월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연소득, 이런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보통 생산량 또는 거래량 이런 거 다 유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유량이 임대료도 유량이고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요.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받았다면 암묵적으로 100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 달의 노동 대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렇죠? 한 달마다 100만 원이 지급되니 이 100만 원 안에는 월이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안에. 그럼 얘를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같은 개념이죠. 어떤 소득이요? 연봉이잖아요, 이게. 1억. 그럼 그건 1년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딱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기간값으로 딱 측정이 돼 있으면 그건 무조건 유량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유량은 월이나 연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표현 앞에. 그래서 연간 이자 비용 이런 것도 유량이죠, 다.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잡자면 분기값 1분기, 2분기, 3분기마다 측정하는 거 이런 게 다 유량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임대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도 유량이다. 생산이나 거래 개념이 조금 어려운 데가 백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생산량이 1분기 100채예요. 아파트 생산량이 100채라고 합시다. 그냥. 그럼 이 100채라는 게 일주일에 100채라는 건지 한 달에 100채라는 건지 1년에 100채라는 건지 없죠, 얘기가. 그러니까 이 100채라는 데이터를 표기하려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단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월값인지 연값인지 이러면 이것도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이나 연마다 측정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 안에 단위 기간이 표현되어야 되는 값들을 통으로 묶어서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량은 뭐냐? 저량은 키워드가 시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얘는 값이요.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탁탁 끊겨 있는 거예요. 보통 시험에서는 현재 시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값들. 자, 저량의 대표적 사례 우리 스탁이죠. 이 스탁이 바로 한국말로 재고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재고가 몇 개 있니? 그러면은 창고 열고 하나 둘 셋 세요 재고를. 재고가 10개 있어요. 그럼 이 10개라는 말이 한 달에 10개란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10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저량이죠.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5천만 아니죠. 2015년
뭐 예를 들어서 11월 14일 현재 5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치 표현할 때, 자, 제가 뭐 책에다가는 자산 가치 뭐 이런 말 써놨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0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금 특정 시점에서 딱 60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 기간이 없으면 다 뭐다? 절약 또는 스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이렇게 써요, 종류들을. 그리고 박스 하나 딱 주고 이 중에서 유량은 그럼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4번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4번. 자, 조용히 한번 속으로 풀어보십시오. 답이 유량 아니면 절량이에요. 답의 괄호 안에 유량 또는 절량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임대료가 제일 많이 나왔다. 4번이나 나왔죠, 시험에. 이 내용들이 24회 때 마지막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27회 시험에 반드시 등장을 할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재고. 재고 스탁이죠. 재고가 무슨 양이다? 절량. 절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는? 유량인데 임대료 보통 토지 임대료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토지의 임대료?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그렇죠. 가로 열고 지대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토지의 이용 대가, 이 지대는 유량이죠. 거래량은요? 거래량 측정하려면 기간 필요하고 기간이 있어야 되죠. 거래량 유량. 순영업 소득, 소득 동그라미. 소득은? 소득은 유량이죠. 월급이나 연봉이니까요. 월급에 월 나오면 눈 감고 유량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구는? 저량이다. 아따, 진짜 별거 안 나와요, 시험에. 네. 근데 이것도 안 보시면은 되게 애매해요. 나중에 실제 문제 풀어보면 금방금방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와서 쉬운 게 아니고 지금 배우자마자 풀어서 쉬운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만 나와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까먹어요. 네. 그냥 간단해요. 까먹어요. 인구가 유량인지 저량인지 헷갈려요. 금방 한 10분 지나면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근데 그냥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의도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용어 정리할 때도. 네. 좋습니다. 수요 7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셔서 17, 18번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타이틀이 수요 법칙, 우리 교재. 그리고 18번에 보시면은 수요 함수라는 게 있죠. 먼저 수요 개념을 배우시던 18번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걔를 한번 써볼게요, 제 칠판에. 수요 함수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틀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내용으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다시 듣고 싶지 않은 함수. 근데 이 함수가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하는데 F.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개론에서는 얘는 무조건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A와 B가 있을 때, 이 너와 나의 이 복잡 미묘한 관계의 전체 총합을 함수라고 그래요. 얘네 둘이 A랑 B가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을 때 그걸 밝히는 게 이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수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냐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 결과가 수요량이에요. A, B 중에 B는 무조건 수요량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민감한 게. 그럼요, 가격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있겠죠. 그럼 얘를 수요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가격만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안 변해도 이게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 소득이 높아지면 또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심지어는 금리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내용이. 쫙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격과 그리고 가격 이외 요인들 두 개로만. 가격하고 그것 빼고 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과 가격 이외 요인과 그리고 이것과의 수요량의 관계, 이 전체의 묶음을 갖다가 묶어서 수요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요 함수. 그러면은 다시 메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니 해도 그래도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는 게 17번 맨 위에 있는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은 원인이 무엇이 변할 때다? 가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소득이 바뀔 때 수요량이 바뀌잖아요. 그건 수요 법칙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only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유일하게. 그럼 써볼까요? 이렇게?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물건 구매하는 법칙인데 자, 요거 계속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뭐와 뭐의 관계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 수요 법칙이라는 게 구매 법칙이라서 정말 유치합니다, 이 법칙이. 법칙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가격이 싸지면은 사죠. 이거 뭐 인지상정이죠, 이거는.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비싸면 안 사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 둘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야, 얘는 진짜 별거 없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문장으로 쓸 때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잘 아셔야 돼요. 방향을 볼게요. 방향. 가격이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 수요량은 어디로? 밑으로 떨어져요. 그렇다면 가격과 수요량은 정비례다, 반비례다? 그건 별로 안 어렵다. 반비례. 그랬을 때 2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플러스 관계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할까요? 서로 상극이니까. 그럼 얘는 역의 관계, 즉 마이너스의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그 3번 동그라미 설명하고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마이너스는 증가다, 감소다? 감소. 그리고 뒤에 여기 두 글자 뭐예요, 지금? 관계는 고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함수? 그럼 얘는 마지막으로 무슨 함수? 감소 함수. 야, 얘가 골 때린다, 얘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거기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반비례 있죠? 역의 관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소 함수라는 말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이니까 우리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두 개의 관계다. 뭐와 뭐의 관계다? 가격과 수요. 비싸지면은 잘 안 사려고 한다. OX. 비싸면 잘 안 사려고 한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자, 제일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 이게 수요 법칙이다. 맞죠? 그럼 다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정비례한다. OX. X 무슨 비례? 수요 법칙이라 함은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다. 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최악으로 나올 때 가격과 수요량의 감소함수를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단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많이 써요, 개론에서. 감소함수 한마디로 반비례. 서로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소함수가 있으면 거꾸로 증가함수란 말도 있지 않을까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18번 다시. 그 수요함수라는 표현 보시면 세로축에 첫 번째 증가함수란 말이 있죠. 뭐예요, 증가함수는? 정비례란 뜻이에요. 증가함수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에 정비례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매출이 업 되니까 사장님 기분이 업 되죠. 그럼 매출하고 사장님 기분은 증가함수. 증가함수. 그렇죠. 그냥 매출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변태같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변태 같아요, 시험 문제가. 그럼 감소함수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반비례. 반비례. 매출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혈압이? 그럼 사장님 혈압과 매출 관계 서로?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 말이 편해야 돼요, 본인한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말. 자,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저 따라서 필기 좀 하나 하실게요. 어디다 하시냐면 7페이지 맨 위에 빈 공간 있죠? 맨 위에.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수요 법칙의 성립 원인이라고 좀 적으실까요? 수요 법칙의 성립 원인.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수요 법칙 성립 원인. 어떻게 적으시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가격 하나 적으시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놈 옆에다가 수요량이 내려간다고 적으시고. 자, 좋습니다. 이게 수요 법칙이죠.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려고 한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설명드릴 거냐면 왜?를 설명드릴 거예요. 성립 원인 그랬으니까. 왜 그랬죠? 원인이 뭘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진다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비싸니까 그렇지 마. 뭘 물어봐. 그렇죠? 비싸니까 그렇지 마. 그러면은 비싸니까라고 나올까요? 시험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왜에 대한 해답을 드릴 건데 이거를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거 하나 적으셔야 되고, 소득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법칙의 성립 원인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앞으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필기 스톱 그만 적으시고, 필요한 것만 딱 적으면 돼요, 여기다. 일단 들어보세요, 얘기를. 가격이 비싸진다고 합시다. 가격이 비싸지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그걸 안 사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아니,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체감하기에 나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게 수요 법칙인데 그 원인은 무슨 변화 때문이다? 그걸 쓰세요, 여기다.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건 실질 소득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효과예요.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격이 싸지면 내 월급이 그대로이더라도 가격이 싸지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죠. 이 기름값이 떨어지면 말이죠. 기름값 보너스 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동차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소득 효과인데 별거 없죠. 이 실질 소득의 변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콜라 가격이 비싸진다고 합시다. 콜라가 올랐어요. 가격이. 사이다랑 콜라랑 있는데 사이다 100원, 콜라 100원이었는데 콜라만 110원이 된 거예요. 얘 하나만 비싸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안 마셔도 됩니까, 콜라? 안 마셔도 되죠. 이게 수요 법칙이거든요. 그 콜라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콜라를 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이다 있기 때문이다. 그쵸? 이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대체 효과에는 쓰세요. 얘는 다른 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재화. 이 다른 재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 가격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상대 가격. 지금 사이다, 콜라 원래 얼마였죠, 다? 100원이었는데 뭐만 올랐죠, 가격이? 그럼 콜라는 사이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죠. 콜라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 그걸 상대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든지 상대 가격이란 말은 다 물건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재화 두 개입니다.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만 딱 듣고 나서요. 우리 프린트 5번 한번 풀어보시죠. 프린트 5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풀 때. 그럼 이 문장의 안에는 굉장히 핵심 표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답을 결정하는 표현 뭘까요? 뭐를 보고 우리가 답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뭐냐면 첫 번째 줄 끝부분에 있는 다른 재화라는 말입니다. 다른 재화를 색칠해 보세요. 다른 재화. 자, 처음에 문장이 주택 임대료라고 나가죠. 주택이라는 말에 콜라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게 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다른 재화 있죠. 다른 재화. 그건 뭐겠어요? 사이다. 그럼 본 문장은 콜라가 비싸지면 사이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효과예요? 이거 무슨 효과예요? 이게 뭔 소득 효과야? 대체 효과. 그쵸? 다른 재화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필기 그렇게 하셨거든. 다른 재화 나오면 대체 효과라고. 그러니까 이건 X죠. 이건 X입니다. 얘는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소득 효과는 문장에 소득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가령 주택 임대료가 올라서 나의 실질 소득이 떨어져서 수요량이 줄었다. 그러면 그게 소득 효과예요. 그런데 주택 임대료가 올랐더니 다른 주택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재화 쪽으로. 그럼 이거는 뭐다? 대체 효과죠.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죠. 5번 문제는. 그래서 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쓰임새 또는 쓸 때를 서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소득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다른 재화에 대한 얘기냐. 그런 게 이제 학습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19번 책으로 돌아갑니다. 책으로 돌아오셔서 그림을 그릴 건데 수요 법칙이 뭐와 뭐의 관계였죠? 두 개? 가격과 수요량?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릴게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걔를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곡선이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거 하시겠네. 세로축, 가로축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격 아니면 수요량이겠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틀은 세로축에는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양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요 곡선이면 수요량이겠죠. 공급 곡선이면 공급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수요 법칙을 안단 말이지. 비싸지면 안 사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높아요. 100원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럼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죠. 100원일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순빵하고 떨어져요. 절반으로 떨어져요. 50원으로.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늘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50원이 되니까 더블로 늘어요. 수요가. 20개 이렇게. 그럼 100원일 때 10개 지점과 50원일 때 20개 지점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중간을 다 생략한 거예요. 지금. 90원이면 더 늘고 80원이면 더 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개를 예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걔를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수요 곡선은 그리고 특이하게 모양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수요 곡선 모양이 지금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그림 옆에 3번 동그라미. 그림 옆에 3번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 하, 향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모양이. 이렇게 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른쪽 아래 이러면 되는데 괜히 지금 뭐라고 한다고? 무슨 중국말 같지? 우하향? 이러면서 중국말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우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말이. 하란 얘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래가? 그렇지.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는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이 반비례하면 원래 우하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그러면은 정비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 가로가 정비라면 모양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45도로? 네, 그래서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또?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따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라는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곡선이죠. 법칙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페이지. 자, 기본 용어 20번 테마 나오는데 별표 치시죠. 별표. 수요함수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잠깐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수요함수에서 함수는 무슨 뜻이다? 관계. A와 B의 관계인데 이 원인이 두 개가 있었죠. 원인이 뭐였어요? 가격 또는 가격 이외 요인. 가격이나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의 관계의 총합을 수요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가격이 변해서 이게 변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신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걔를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가격 이외 요인. 그럼 이건 수요 법칙이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 개념이.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기본 용어 20번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책을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칠판 보세요. 그냥 팔짱 딱 끼고 처음에는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에다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고. 자, 결론을 하나 내려볼게요. 결론. 아파트의 수요량이 100채가 있었는데요. 이 100채에서 수요량이 200채로 늘었다고 합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수요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더블로 늘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하는 원인.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가격이 싸졌겠죠, 그렇죠? 가격이 싸졌으니까 많이 샀겠죠, 사람들이. 근데 가격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늘거든요. 인구가 많아져도 늘고. 그럼 또 뭐가 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쓰고 있는 건 바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얘를 가로로 쓰고 있죠, 제가. 오케이.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을 100개를 늘렸을 수도 있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100개가 늘 수도 있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때 물건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면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 때문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만약에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나 인구 같은 게 변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늘잖아요. 그럼 얘를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좌우로? 그래, 한 글자 차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인다니까, 처음에 하면은. 그 타이틀이 지금 그거잖아요. 타이틀 보세요, 책에. 한 놈은 량이 붙었고 한 놈은 량이 안 붙었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 헷갈려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대충 그냥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는 알겠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수요 곡선을 좌우로 그릴 건데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가정합니다.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양, 얘도 가격, 양. 그리고 완벽하게 동일한 수요 곡선이 두 개 있다고 볼게요. 얘랑 얘랑 이렇게. 그림이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결과도 똑같아요, 지금. 수요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어요? 100에서 200. 그러면은 그 얘기인 즉슨 원래 100이었다가 인마가 200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아요, 결론은. 원래는 몇 개였다가? 100개였다가 얘는 200개로 된 거예요. 뭐만 차이가 있죠, 두 개가? 원인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은 뭐가 바뀐 거죠? 그러면 가격이 1번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꽤나 비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가격이 2번으로 어떻게?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양이 흑 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점이 있다가 이 점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여기로.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얘 잘 보세요. 얘가 중요한데 얘는 가격 이외 요인이죠. 이 말인 즉슨 가격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가격이 1이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럼 여기 있죠 지금. 근데 이노마가 지금 100개인데 수요량이 얘가 200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으려면 수평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점이 선을 이탈을 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찍혀야 돼요. 점이. 그래야 똑같은 가격 1에서 100에서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 선이 없어지면서 노란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같은 가격에서 양이 늘죠, 오른쪽으로. 다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고요? 우측 이동을 했는데 우측 이동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늘었다는 얘기죠. 양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자체가 변화하면 그것은 수요의 변화, 수요 자체의 볼륨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말이죠. 이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의 변화다, 곡선 자체의 변화다. 뭐라고 나올까요? 곡선 상의 변화다, 자체의 변화다. 그래요. 곡선 위에서 점이 내려온 거잖아요. 미끄럼틀 타고. 그럼 얘는 곡선에 이동이 있다, 없다? 그럼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곡선 상의 변화다, 곡선 자체의 변화다. 그럼 얘는 곡선 자체의 변화고 이 이동합니까? 오케이, 이동해요. 지금 이동을 할 때는 말이죠.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요, 현재? 그런데 그 우측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좌측으로 갈 수도 충분히 있죠. 만약에 100에서 50개로 줄었다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우측은 무슨 뜻? 증가란 뜻입니다. 그럼 좌측은 감소. 자,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건데 시험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이. 증가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근데 감소라는 표현도 안 쓰고 곡선이 어디로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시험에. 자, 제가 책에다가 이제 딱 정확히 체크를 해드릴게요. 책에 보시면 20번 맨 위에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박스 보시면 기존에 찾으셨습니까? 기존에 수요량이 몇이었는데? 100이었는데 수요량이 몇으로? 200으로. 오케이. 200으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그림만 보세요.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100에서 200으로 가면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죠.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수요? 그림 바로 옆에 수요? 량의 변화입니다. 량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림 바로 옆에. 자, 우리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할 때다? 가격. 찾으셨나요? 1번에? 가격 체크하시고. 그림 바로 오른쪽 옆입니다. 왜 이렇게 뭉쳐주세요? 이거 내가 다 짚어버릴 거예요. 여기. 자, 1번에 가격 체크하셨죠? 그럼 2번에 곡선 무슨 변화다? 상, 한 글자가 나와요, 한 글자. 곡선 상이란 표현이 있죠? 상. 그리고 4번 동그라미 가십니다. 4번에.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음. 그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 바로 오른쪽 보시면 수요의 변화 찾으셨습니까? 예, 수요 두 글자.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1번 동그라미. 가격. 2회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가격 2회. 그럼 얘는 곡선 상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 자체. 그렇죠. 곡선 자체. 아, 이게 곡선 이동합니까? 4번에? 4번에 어느 쪽? 우측 또는 좌측. 우측 그럼 무슨 뜻이에요? 증가. 좌측 그러면 감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수요의 변화. 완전 헷갈립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년도 시험에 지문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좀 집중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에 9번, 10번, 11번 3개 묶으세요. 9번, 10번, 11번 프린트.
9번, 10번은요, 내년도 시험에 바로 똑같이 나와도 될 만큼 아주 나이스합니다, 문장이. 9번 별표, 10번 별표, 그리고 3개를 즉각 풀어보시죠, 지금. (9번) 9번, 10번 진짜 중요해요. 이게 딱 시험에 완벽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용어 정리할 때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이 9번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잠깐 칩한 봐주시면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다? 수요? 가격 이외 요인은요? 수요의 변화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수요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문제. 자, 우리 9번 문제 풀 때 키워드가 있는데요, 안에. 9번 문제는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인구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체크하시죠? 그럼 끝난 거예요, 얘기가 이미. 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격 이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확인 사살 들어가는 게 곡선이 뭐 한다? 그럼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대잖아요. 그럼 이건 완벽하게 지금 준 거죠. 얘를 준 거죠. 그렇죠? 무슨 변화다? 오케이. 그럼 그 문장은 너무나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5죠, 5. 자, 10번. 10번에는 앞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야, 과감하게 그냥 앞에 곡선 이동을 탁 까고 있죠. 야, 이 문제 패기 보소, 이거. 곡선의 이동이 앞에 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딴 거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야 돼요? 량 빼야죠. 오케이, 10번 X. 양 빼야죠. 수요의 변화, 마지막에. 그럼 9번, 10번은 똑같은 문제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9번, 10번을 감싸고 있는 메인 표현이 뭐예요? 곡선이 뭐 한다? 이동한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 11번 문제도 굉장히 골 때립니다, 이 문제가. 자, 다시 한번.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 이외 요인은요? 그럼 인구는요? 수요의 변화. 금리는? 수요의 변화. 그렇죠?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요? 가격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얘예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럼 얘예요, 얘. 가격이 오른 게 아니죠. 기대가 변하는 거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면 이거예요. 자, 11번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핵심은 뭐냐면 수요 변화라는 네 글자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요, 먼저. 수요 변화 그랬으니까 얘는 가격? 그럼 1번이 답이죠. 그럼 1번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에? 그럼 걔는 수요? 양의 변화란 말을 붙여야죠. 와, 이 말장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예. 이게 이론하고 문제가 틀리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 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문제 하나하나 표현들에 제가 여기 키워드 써놨죠. 이런 것들을 저랑 1년 동안 연습하실 거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경각심 때문에 제가 이걸 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대충 보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2, 3, 4번 보세요. 11번에 보기 2번, 3번, 4번, 5번 있죠. 그럼 이놈 4개는 묶어서 가격 2회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2, 3, 4, 5번은 가격 2회 요인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4번 선호도. 선호도는 가격이 아니죠? 그럼 이건 수요 변화. 예, 수요 변화죠. 그리고 5번을 많이 틀리시더라고, 5번. 5번은 가격에 대한 뭐의 변화? 기대의 변화입니다. 가격 상승 예상, 그렇죠? 가격 하락 예상. 그럼 이게 2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7번 문제죠. 7번. 이 7번 문제가 한 달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 수요 증가요, 감소요? 곧 뭐 할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미칠 것 같아.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떡해. 빨리 사야죠. 네. 그러면 빨리 산다. 수요 어떻게? 증가. 그렇죠. 별 얘기 아니죠, 이거. 네. 내가 살 마음이 있는데 가격이 좀 있으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그럼 지금 수요는 어떻게 돼? 사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수요가 어떻게? 감소된다 또는 유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예상은 오를 것 같아라는 예상은 장래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액션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11번까지 문제 풀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안 푸는 것들이 있죠. 오늘 수업 끝나고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자세하게 해설을 쓴 해설지를 드릴 거니까요. 혹시 안 풀고 넘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답도 이따 다 나와 있으니까 야, 그 4번 몇 번이야 답이 막 이러지 마시고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책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네, 딱딱 맞춰가면서.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머리 아프니까? 아, 딱 머리 아프다 이거 오늘.